제5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 기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쓰레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 겸 토론을 맡은 심형진입니다. 같이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옆에 인천연구원의 윤하연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 윤하연입니다. 예,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박옥희 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옥희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장영교 정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규입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윤하연 박사님의 발제를 듣는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시고 우리 윤하연 박사님이 PPT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확대 방안입니다. 지구의 날이라고 해서 아주 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작은 규모에서 인천시에서 자원순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내용은 인천시에서 폐기물이 어떻게 발생돼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와 좀 비슷한 규모인 일본의 요코하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한 후에 인천시에서는 자원순환,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야 되는지, 정책 목표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폐기물들이 얼마나 발생돼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에 기준으로 해서 총 발생량은 2,775톤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하는 양으로 치면 0.9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하면 한 3.5kg 정도를 하루에 우리가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양이 1,659톤, 이건 음식물까지 포함한 양입니다. 이 정도 되고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아무런 처리 없이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 양이 34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처리 흐름을 말씀드리면 발생량을 100%로 봤을 때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게 44% 정도 되고요. 그 44%, 26%는 소각시설로 가고 나머지 30%는 재활용품으로 배출이 됩니다. 재활용품으로 배출이 돼서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으로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양은 15.98%밖에 안 되고요. 이 중에 14%는 잔재물이라는 형태로 해서 결국은 다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지만 분리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잘 배출해서 잔재 폐기물을 해서 다시 소각되는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물은 자원시설로 가면 25%가 가서 24%는 재활용되고 일부 협작물만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구별로 우리가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되는 양을 가능한 한 줄여보자 라는 목표를 해서 17년과 18년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분구로 하여금 처리량을 줄이도록 했습니다만 17년은 결과적으로 22.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18년에는 9.5%가 늘어서 거의 모든 구가 처리량과 매립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국가의 자원순환 지표라든가 순환 이용률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인천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 직밀 제로화 달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종량제 봉투 내에 있는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을 조사한 결과 종이가 38, 플라스틱이 8.35에서 총 50%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종량제 봉투를 버려주고 있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에 생활 폐기물의 직밀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에 있는 폐기물 중에 31.8% 정도를 추가로 더 분리 배출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의 통계를 의하면 18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에 53.7%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들어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활용 배출 및 수거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종류별로 분리를 해서 민간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고요. 처리되고 남은 잔재 폐기물은 소각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상가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봉투 하나에 폐기물을 다 묶어서 버립니다. 그럼 이게 공공에서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할 때 종류별로 따로 수거를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압축 차량에 의해서 압축해서 선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 배출한 것이 압축 시설에서 선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재활용품으로 우리가 배출을 했어도 이게 실제로 재활용과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잔재 폐기물 양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 40~50% 정도가 우리가 분리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각장으로 가는 그런 좀 재활용 단계가 순환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코하마시가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재활용 체계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일반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폐기물은 우리랑 좀 폐기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 폐기물은 우리가 흔히 버리는 가정에서 버리는 것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 중에서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합쳐서 일본은 일반 폐기물이라고 해서 우리보다는 영역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 양을 보면 꾸준히 발생량이 2009년 대비 감소하고 있고요. 2017년은 5%, 25년은 10% 이상 감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대비 꾸준히 총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류별로 좀 살펴보면 요게 이제 일반 폐기물 중에서 요 부분이 산업 일반 폐기물이고요. 요 부분이 가정 일반 폐기물. 우리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리 배출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폐기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비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코하마는 15년 데이터를 조금 인천시 데이터라는 연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볼 때 1인 1일 발생량은 인천시가 더 많습니다. 일본보다 더 많고요. 근데 요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을 뜻하는 겁니다. 물질 재활용은 요코하마가 33%로 더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18.6%고요. 근데 우리는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활용률 해서 50%, 60% 얘기할 때는 요걸 음식물과 물질 재활용을 합쳐서 재활용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폐기물로 포함해서 버리고 있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만 비교하면 요코하마가 우리보다 낮고요. 우리는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우리의 재활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재활용 분리 배출 및 수거 시스템입니다. 우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것이 요코하마 인구가 한 37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7만 7천 개 지점을 정했습니다. 지점은 한 10가구에서 30가구당 하나씩 이렇게 간이 지점을 정해서 여기에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할 때는 이렇게 병캔류는 흰색 봉투, 종이류는 따로 묶어서 이렇게 종류별로 묶음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할 때 이 묶음을 종류별로 혹은 함께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수거가 끝나면 주로 새벽에 수거를 합니다. 수거가 끝나면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변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분리 배출 홍보, 계도도 하고요. 지점을 관리하기도 하고 해서 좀 관리 측면에 많은 비용과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일본은 특히 이런 경우가 많고, 이 자판기가 많은데 자판기 옆에 아예 페트병이나 캔류를 수거할 수 있는 통을 바로 둬서 캔이나 페트의 수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수거하는 작업이고요. 이게 이제 재활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압축 차량을 쓰지 않고 이런 그냥 차량을 써서 여기에 종류별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면 요코하마 인구가 한 370만 명 주는데 그 중에서 소각이 4개소, 재활용센터가 4개소가 있고 최종 처분량 매립지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것은
18개의 수직 장소에 거점 수거됐다가 처리 시설로 옮겨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센터입니다. 공공 재활용 센터고요. 인구 370만 명인데 공공 재활용 센터 시설이 약 200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규모는 공공은 50톤 정도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인천이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여기는 공공처리 비율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용 센터에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기는 주로 병, 캔, 팩트만 주로 들어옵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상을 보시면 우리 재활용 선별센터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압축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성상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재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압축하지 않고요. 봉지에 투명 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굉장히 질이 좋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잔재율 발생이 12%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소방시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 용량이 4,140톤 정도가 됩니다. 발생량이 2,440톤인 것에 비하면 여유율이 우리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발생량이 924톤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840톤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절대 양이 부족한 상황이고 요구하면 좀 시설 용량의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시설 이거 좀 잘 되는 시설 예를 우선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외관을 굉장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디자인 감각을 넣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형 폐기물 처리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어서 이 안에 들어오면 소각과 재활용할 것들이 분리돼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히로시마의 나가시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외관에서 봐서 소각시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현대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소각로입니다. 근데 여기를 다 투명 유리벽으로 해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고 뭐 가을 되면 여기서 맥주 비어 파티 같은 파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과 친근한 친밀한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 nim비시설의 개념을 좀 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그 해안에 매립시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수도권 매립지와의 차이는 여기는 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합니다. 그리고 매립이 완료되면 이후에 이런 창고나 저장시설 같은 걸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코마의 매립시설은 폐기물을 매립만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는 매립도 하지만 거기에 각종 중간 처리 시설들을 입지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도 넣으려고 하고 있고, 뭐 SRF 시설, 선별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 뭐 은폐수 시설 같은 폐기물 처리 단지고요. 우리의 수도권 매립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 그런 모든 중간 처리는 중간중간 거점에서 하고 매립지는 매립지의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앞으로 만약에 자체 매립지를 찾게 된다면 우리네 자체 매립지도 매립지로서의 기능만 하는 소각지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자원순환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비전은 폐기물 제로화를 통한 자원순환 도시 실현된다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2025년에 인천시는 폐기물의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폐기물 발생량을 2027년까지 7.8% 감축하고요. 순환 이용률을 지금 53.4%에서 61.1%까지 늘리고 최종 처분율을 6%까지 낮춰야만 직매립 제로화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고요.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진 계획으로 라이프 사이클 전환을 통한 자원순환 기틀 마련, 자원순환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안전하고 안정화된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반 확충을 통한 폐기물 가치 극대화를 추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 소비, 재생, 관리 단계에서의 각 분야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표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환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7.71%에서 82.5%까지 그리고 최종 처분율은 6.2%까지 낮추고 각 폐기물 종류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계별로 그러면 인천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감량 측면에서는 27년까지 0.78kg까지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초중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돼야겠다는 거.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의 한 50% 정도밖에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어서 폐기물을 많이 발생하는 사람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종량제 봉투, 종량제의 그 목적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상태여서 봉투 가격 현실화부분, 음식물 줄게 하는 RFID 설치 같은 것을 제안했고요. 다음에는 공동주택에서의 다량 배출 사업소,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사용 식기 대여 사업 같은 거에서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가천 장례식장 같은 데서는 그 식기세척기 보급을 통해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일회용품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택배 배달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 홍보를 확대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우선은 종류별 물질 흐름을 작성하는 것, 재활용 컨설팅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감량 실적 발굴과 전파, 그 다음에 기업들과의 MOU를 통한 자율 감량. 그래서 뭐 이마트라든가 그런 각종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데와의 MOU를 통한 발생량 감축 이런 것들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순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시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재활용품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왕창 버리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종류별로 분리배출하게 하고 그걸 분리배출해서 수거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지금처럼 압축 차량에 대한 수거가 아니라 전용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려고 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까 요코하마 사례에서 보면 배출 지정 및 관리 제도라든가 공동주택의 정보의 투명화 부분을 제시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다량 배출조, 상가, 시장, 관광지 같은 데 맞춤형 분리수거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공공에서의 자룡 회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해서 순환 골재 사용을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권고 수준에 있는 것을 의무화하고 책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건축물 분별 해체 제도의 도입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종 처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올해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총량제 도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폐기물을 10% 줄이기 위한 총량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소각시설에 들어오는 종량제 봉투에 혼합돼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의 반입 감시를 강화해서 소각시설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분구별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 매립지 반입 기준의 강화,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도서지역에서의 처우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유기성 폐기물, 온폐수나 하수슬러지 같은 것을 함께 처리해서 에너지화할 수 있는 통합처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활용 배출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혼합 배출, 일회용 봉투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중점 품목별 분리배출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 비닐류, 페트류, 종이 플라스틱류를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고요. 현재 문전 배출 시스템을 도시형 재활용 정거장이나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을 해서 여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주택 거주자나 자원관리사를 모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거운반 단계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 차량 혼합 수거 방식은 이제 지향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비압, 착시, 전용 차량의 도입이 필요하고요. 수거 횟수도 주 1회인 것을 주 2회 또는 3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별 단계에서는 혼합 재활용 형태로 반입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들어오는 성상이 나쁘다는 보니까 이송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선별률이 낮으니까 매각 대금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선별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입 차량의 검사를 확대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잔재 폐기물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분리 반입이 필요하고 라인이 지금 하나인 것, 이중 라인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잔재 폐기물이 재활용 잔재 폐기물이 소각시설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지금 공공처리 시설을 어떻게 확충해야 되겠는가? 절대적인 공공처리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50톤이 있는 것을 100에서 150톤 정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용량은 되지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요. 노후시설 정비 시에는 에너지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되고요. 소각시설은 어쨌든 매립지 직매립을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감량 재활용도 필요하지만 소각시설 확충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후에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사나 송도, 공항, 강화 소각시설의 현대화나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2025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는 매립 기준을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만 매립할 생각입니다. 생폐기 직매립은 금지해서 지금의 수도권 매립지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매립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하연 박사의 발제가 끝났습니다. 윤하연 박사님께서는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감량,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바오키 처장이 먼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장영구 박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바오키 처장님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하연 박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제 주된 내용들이 무엇보다도 그 생산 단계부터 이야기되어지기보다는 그 배출되어지고 그 이후에 분리 배출된 이후에 수거되어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생산 단계에 관한 부분들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생산 단계 안에서 지금 생산 과정 안에서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PT병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재질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활용률에 관한 퍼센트가 상당히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색이 있는 병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또는 이 어떤 재질들이 다른 플라스틱 병들을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생겨난 자원순환 해수율을 좀 줄여내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단일화되어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무척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의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을 쓰레기를 줄이자, 자 줄이는데 누구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냐, 그건 시민들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너무 많이 미뤄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나 또는 이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쓰레기의 감량,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최선의 방법들을 위해서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일회용품에 관한 사용량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일회용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합의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방역이나 또는 개인위생이라는 부분들로 또다시 환경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소지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의 일용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권유하고 권고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공공기관부터 정부기관부터 나서서 일용품을 사용해 가는 부분들을 완전히 금지시켜낼 수 있는 부분들로 어떤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져서 시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윤하연 박사님이 유통이나 소비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분리배출, 수거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가 그 연수구에 있는 쓰레기 모니터링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쓰레기의 생활 폐기물,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봉투에 대해 버려야 될 물 그 안에 있는 성상들을 좀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부터 음식물에 잔재물인 쓰레기부터 비닐, 플라스틱, 더더군다나 더러운 이런 것들이 그 봉투를 들여다보면서 충분히 저것들은 재활용이 상당히 가능한 그런 물품, 자원순환이 가능한 물품들이 그대로 생활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성상조사들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배출해낼 때조차도 제대로 된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겠지만 배출하는 시스템을 그 지역에 어떤 거점 시스템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플라스틱, 그 다음에 유리병, 그 다음에 비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분리배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 체계를 빨리빨리 도입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서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내는 그런 어떤 주민 지킴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교육이나 홍보들을 하고 그들을 좀 양성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자원 순환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옥희 처장께서 토론해 주셨는데요. 그 윤혜원 박사께서 발제하신 내용에서는 주로 쓰레기가 생산된 다음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박옥희 처장께서는 쓰레기가 발생 전, 그러니까 제조되는 단계에서부터 그 분리수거가 용이하고 자원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윤혜원 박사님의 그 발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좀 거점 수거, 그리고 수거 단계에서의 분리 배출이 아주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거점 수거 체계를 꼭 필요하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장영규 박사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자원순환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국내의 자원순환의 어떤 그런 그 행위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러고서 잘 이루어지는 곳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디냐면 뭐 일본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일본에 가서 분리수거를 거점을 갖다 놓고도 동네 주민들이 그 삼성원 모여가지고 병 뚜껑부터 라벨까지 다 칼로 일일이 다 뜯어서 병 뚜껑 색깔까지 싹 분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사실은 그런 정도의 시민의식이 우리한테 없었을까? 진짜 우리의 시민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의지가 없을까? 라는 것을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사회가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 자원순환과 관련된 시민의식에서도 똑같이 상당히 성숙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수년 동안 우리 그 환경단체들이 그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계속 이제 환경교육을 해왔고요. 그런 환경교육의 이제 결실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쓰레기통에다가 뭘 버리려고 할 때요.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다 버려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게 여기 페트병이라고 안 써있는데 페트병을 버려야 되는가? 항상 그런 고민을 조금씩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준비되어 있는 시민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곳에 우리 시 정책이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 박사님이 이제 여러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박옥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배출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단계에 지금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윤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그 단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발제 안에 있는
그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정책이 좀 굉장히 미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2020년까지 시민들에 대한 인식 성숙기를 가지자고 해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갖고서 어떻게 시민들을 대표하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 각 가정에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분리수거를 더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쓰레기통을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적당하게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권장을 만들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 우리 시가 시범사업도 안 해보고 그러는지 저는 솔직히 많은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조그만 동네 하나라도 지정을 해서 그런 여건들이 잘 될 수 있게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조금 더 잘하고 거기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서 우리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힘을 좀 많이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잘 하시면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어떤 부가금을 매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좀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잘하신 분들은 봉투를 몇 장씩은 무상 나눠주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어떤 그 좋은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곳에는 또 페널티도 주고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시민의식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인천시가 좀 가져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정영규 박사님이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한국의 시민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원 재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접근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일단 시범 지역들을 선정해서 아까 윤현 박사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한 거점 매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시범 지역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대하는 어떤 성과를 좀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잘 접근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또 보상까지를 정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넓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대안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하연 박사님이 하신 그 발제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 어떤 의견 제시할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발표를 보면 이제 재활용품에 대한 그 분리배출에 대한 제도를 많이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 매립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제가 되는 그 소비자, 소위 그 인천 시민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교육 홍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 관이해야 될 일들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시민들이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은 우선 뭐 재활용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재활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뭉쳐서 버리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종류별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시나 관에서 교육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좀 잘 따라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잘 따라서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과 관련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네 종량제라는 것이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제도인데 실제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실제로 그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조금 버린다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이 나한테는 궁극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도 본인이 줄이면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게 아마 쓰레기를 대하는 시민들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일단은 그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순환 정책의 대부분들이 시민들의 손을 떠난 쓰레기 이후의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그 소비하는 행위라든지 행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문 밖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의 사례, 여기서 맨날 나오는 게 일본 사례잖아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병뚜껑 색깔도 그냥 다 다르게 하고 나벨도 전부 다 칼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보면서 상당히 시민의식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좀 저희가 이제 환경동에서 한 2년 정도 인천대학교 학생들하고 관련 인식조사나 이런 걸 좀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분리배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분리배출을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시민들은 그런 인식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 같냐 물어봤더니 쓰레기통이 하나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나눠서 버리냐. 그러니까 나는 분리배출할 그 자세가 되어 있는데 마음도 있고 그런데 여건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학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네에 그런 선별 작업장들이 그 일본 다큐멘터리처럼 크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분류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한 칸 한 칸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거점 분류소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의 정책이 조금 인천시 정책에서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좀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잘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단계들도 많은 비용이나 이런 절차들이 많이 세이브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는 그럴까요? 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시민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좀 시범 사업을 해서 그 문제점도 좀 도출을 하면서 향후 개선을 해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점 수거를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어떤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대학교 같이 이렇게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지만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상가 밀집지역, 네. 지하 상가 밀집지역, 재래시장, 대학교 이런 데들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만 굉장히 재활용 그 체계가 약한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을 좀 맞춤형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시설도 좀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이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황 맞춤형 배출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좀 더 많은 그 분리수거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리수거 집화장 같은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사실은 그 반입 총량제라고 하는 제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그냥 줄이자 폐기물의 양을 10% 전년대로 줄이는 것들이 반입 총량제라는 얘기로만 하지 말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뭐 결과나 영업이 나타나는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군구별 반입량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2020년에 반입한 양을 이제 2020년 12월에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19년 대비 10%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9년 대비 반입량이 늘었으면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7일 정도의 반입 금지까지 매립지 반입 금지까지 하는 페널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총량을 감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매립지로 들어가는 양을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장례 시간에 걸쳐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2020년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그 쓰레기의 부담으로부터 지구가 편안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이 필요하겠죠. 오늘
그 발제 윤호연 박사님, 토론을 참석하신 박옥희 처장님, 그다음에 장영규 박사님 감사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